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6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가 좀 바뀌어서 민감해져서 자꾸 이러네요. 6번 자동차 운전면허, 운송사업가 면허입니다. 단순히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요. 왜냐면 제가 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파트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강론과의 관계, 즉 개별 행정법과 행정충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지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에 운전면허는 무효는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위법한 행정의 해력이 있죠. 공정력이 있죠. 공정력을 배제하는 방법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처분의 취소겠죠. 폐지라 그러죠, 여러분들. 네. 행정청에 의한 직권 취소가 있을 거고, 또 물론 감독청에 의한 직권 취소가 가능하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하는 쟁송 취소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쟁송 취소에 관한 판결이죠.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쟁송 취소를 취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돼 버렸다는 거죠. 효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실체법적 효과, 소송법적 효과가 있죠. 효성법적 효과는 기판력일 거고, 실제법적 효과는 형성력과 기속력이겠죠. 이 형성력 중에 소급표가 있고, 또는 소급표는 당연료라고 그래요. 당연료라고도 말하기는 분도 계세요. 즉, 별다른 의사표시, 행정청의 의사표시 개입 없이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그 순간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처분시로부터 소멸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처분의 유효를 전제하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 이 부분이에요.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판례들은 보세요. 제가 관련되는 거 찾아드렸으니까. 자 보시죠. 확정 판결이 있으면 형성령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이란 말 있죠. 당연. 그래서 당연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일본식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판례들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가장 잘 되어 있는 판례는 이 판례예요. 즉 취소 여력이 소급적 인정되어 유학에 취급된 그 처분을 전제한 법률관계가 형사처분으로 문제될 수 있다 이게죠. 운전면허는 아닌데 보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운전면허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이 판례 보고 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여기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내용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2번 보세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열 조사가 행해졌다면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이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경찰 행정이에요. 경찰 행정. 더 얘기하면 사실행위에만 판단이죠. 사실행위죠. 행정조사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찰권 발동인데, 경찰권 발동할 때 세 가지 있죠? 일반 행정법상의 개발조, 일반 행정법상의 개별조, 특별 행정법상의 개별 수권조, 이거죠?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인 거죠.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 행정법 작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봤더니 법조문이 있는 거죠.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체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뭐냐? 경찰 행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행정법적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형사 절차로서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형사 절차로 가면 이 사람들이 채열은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행정법적으로 오면 영장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권력적 사실은 권력적 행정조사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게 교과서들의 견해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동의도 받지 않고잖아. 그 영장을 받는지는 모르겠어. 물론 학설적으로는 영장을 받아야 돼요. 학설적으로는. 근데 판례는 없죠. 근데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형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강제 체열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강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를 받으면 임의 수사죠. 영장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망 보시면 이 규정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보면. 그죠?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이 논리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판례 제가 조문하고 다 써드렸으니까. 당장 판례만 소개하면 좋은데 이론적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론적 구성은. 다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경찰권 발동. 동의가 필요한 게,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오지. 3번 보세요. 3번은 더더욱 그래요. 개인 택시 영업 양도에 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이전에, 보통 양수 이전에 양도인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을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갑이죠? 죄송한데. 갑에 대한 영업이 있었어요. 근데 갑이 위반 행위를 했어요. 법률에. 근데 이때 영업양도행위를 해버린 거지. 그러면 그 이후로 양수인의 의뢰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여기는 지위승계의 문제예요. 지위승계의 문제. 여기서는. 그리고 경찰 책임의 승계예요. 그리고 제재 사유의 승계예요. 더한 뭐 얘기하면 위법성의 승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식 표현인데 하자의 승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자의 승계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자의 승계, 뭐지 다단계 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승계 그가 오해할까봐 쓰지 않았어요. 이게 위법성의 승계. A의 위법성이 B로 승계되느냐. 그래서 B에 대한 제재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위법성에 승계되잖아요. 경찰 책임의 승계고 지휘승계시고.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지휘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제 나눠요. 물적 승계냐, 인적 승계냐. 인적 승계는 아닌데 물적 승계는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제재 처분의 효과가 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지휘승계이면서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예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지금 이게 법조문이 있어요. 여기도 지휘승계가는 법조문은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이해되시겠죠? 갑이 위법행위 해가지고 의뢰 넘겨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되면 계속 있어서 영업을 하면 영업 취소가 될 건데 의뢰 넘김으로써 그게 면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시죠? 공적 질서에 문란이 발생하겠죠? 이게 탈법행위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 지휘승계 가지고, 지휘승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책임이냐 이거지. 더구나 의리선이면 기본권 침해 아니냐. 의뢰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없이 의뢰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률유보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식품위생법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하고 문서사법 다 지휘승계는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경찰 책임의 승계에서 문제가 되죠. 행위 책임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 그죠? 상태 책임은 된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통설적 입장에, 다수설의 입장이라 그랬게, 통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 법적지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보신 거 그렇잖아요. 선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의임을 증명할 때는. 그죠?
알지 못했을 때. 옛날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판례 86년도 판례거든요. 이 판례가 자주 여러분 책에 소개될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 당시에는 어땠냐?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만 있었단 말이에요. 지위 승계에 관한. 영업적 제재 처벌에 관한 승계, 제재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도 허용하는 거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판례는 그렇지 않지만. 쭉 써놨으니까 보세요. 한번. 된다는 입장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기는 제재처분 효과라는 법적 규정이 있고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지승계가 위법성의 승계, 제재사유의 승계를 하고 포함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허가의 공적 기능을 위해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라는 게 스토리 자체를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 행정법 총론부터 강론까지 다 일관되게 하나씩 쓰시면 좋은데 교수님들이 가끔 여러분이 보신 책에 보면 그렇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그쵸? 그런 책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정리해 줘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경찰 책임의 승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단순히 행위 책임은 되고 상태 책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설명돼야 돼. 법률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책 보시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경찰 책임 가보시면 승계에 관해서 승계 가능성과 법적 근거 여부를 분리하자. 그죠? 승계가 가능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쓰더라도 법적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이런 위법성의 승계, 제재사의 승계를 허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정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법률들이. 대부분의 법률들이. 옛날에 위법성 승계라고 쓴 옛날 법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실정법적으로 정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없어 아직. 제재처분 효과에 관한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가 뒤져봤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찾으면 얘기해 주는데 제가 찾을 때는 없었어. 지위를 승계하는 데 있지 효과의 승계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4번 보도록 하시죠. 4번 뭐 쉽게 알 수 있는 규정이죠. 음주운전 했을 때 음주운전 취소 그게 재량행위일 때 재량행위 한개 재량행위 한개 일탈하자 재량의 남용 거기 보면 비례성의 원칙 위반 있죠. 결국은 뭐예요? 공익과 사익의 형량 또는 신뢰보호 원칙도 있을 수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도 신뢰보호 한계에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행정작용, 행정 분야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공익상의 필요가 사익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거죠. 음주운전은 더구나. 그죠? 그러니까 쓰리아웃도 있고, 그죠? 이해되셨어요? 스토리가 이래요. 거기다가 맞춰서 보셔야 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행정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법조문도 써놨고, 여기도 다 관련 판례, 해당 판례 다 적어 놨어요. 한번 정리해서 그 행정법 공부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처음에 그냥, 행정법 총론 볼 때는 뭐, 그러면 뜬구름 잡는 식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강론 가다 보면 개별 법률 나오면 총론과 이론이 어떻게 정리가 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오히려 총론이 뭐냐, 강론의 개별적 공통점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헌법적 요소들하고. 근데 그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 책들이.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 공부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여답을 얘기하면, 석사는 강론을 써요. 그 다음에 박사는 총론을 쓰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물론 석사도 총론을 쓰면 좋은데 석사 때 총론을 써버리면 거의 깊이가 없어요. 물론 천재들은 다르겠죠. 그렇지 않는 보통의 경우에는 석사 때는 행정법 깊이가 별로 없고 또 행정법 공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그리고 또 2년 하고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법조문 중심의 개별법 중심의 사고를 갖는 총론을 이렇게 강론을 쓰고 석사 때 총론 때는 그런 공부들이 좀 되고 이제 행정법을 이제 대학원 들어온지 보면 짧으면 4년이고 길면 10년 정도 쓰는 사람도 있죠. 저처럼 못 쓴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법을 보고 또 헌법적 지식 또는 개별 다른 관련 학문들과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쭉 자기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키워드 중심의 사고방식들, 맥락을 정리하는 것들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찾아보세요.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저곳에 산재돼 있고 또 논문을 봐야 아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직 행정법 총론 중에 좋은 책들이 몇 권 없어요. 그리고 행정법의 총론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이론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한 논문이 최근에도 나와요.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서 카피를 떼야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나와요. 특별 권력 관계.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떻게 돼요? 특별 권력 관계는 지금 뭐 아무 폐기된 이론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걔들은 거기서 과거 역사적으로 이들이 왜 특별 권력을 말하는 역사적 공법적 맥락들을 찾아내서 현재 적용하고 해석하고 현재를 더 자세하게 해설한 거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들을 다 마련해 내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럽죠. 어차피 우리 법학이 수입법학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쉽죠. 재량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분야가 있어요. 단순히 재량이 한계 일탈, 비례성 원칙, 신뢰배 원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숨은 맥락들이 또 행정작용별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재량의 개별화죠. 재량의 개별화인데 그 개별화의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이 행정 분야,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공익과 사익의 빈도, 형량하는 기준들이 다른 여타 행정 분야, 행정작용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재량의 구체화의 개별화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도 한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